자, 한국에는 원래 사회주의자가 많았다 2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편에 이야기했듯이 남쪽에 뭐 교사를 했다든가, 당시 뭐 교수를 했다든가, 당시 무슨 군에, 경찰에, 또 무슨 사회 지도자에, 각종 단체장에 수많은 사회주의적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쭉 들어갔어요. 원래 여운행위가 건준이라고 해서 이제 일제하에서 마치 자기들이 한국에 준비된 국가 조직처럼 일제의 기능을 일부 물려받으려고 했고, 실제 일부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일제가 다 해소했지요. 그 건준에도 사실상 좌파들이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한국에는 여운형, 조소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서요, 일제하에서 적절하게 사회주의적 운동을 했고, 또 임시정부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어열단이나 이런 무정부주의자들도 상당수가 사회주의에 가까웠고, 소련이나 중공의 영향을 받는 사회주의 독립운동의 인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김구가 나름 무색무취했지만은, 그러니까 임시정부 주변의 이 수많은 사회주의 속성에서 임시정부도 자유롭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하에서 해방운동을 한 사람이 사회주의자가 많았다. 뭐 공산주의자도 많았지요, 더한. 그렇다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적통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 있었던 이런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 있던 사회주의적 속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좌파, 친북 좌파들이 결국은 지금 이승만이나 미국의 영향을 받았던 당시 일부 우파 민족주의, 또 당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지주 등을 대변하는 세력은 서구 기득권 세력이고 미국 앞잡이고, 실제 임시정부에서부터 만주에서 중국에서 싸워왔던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다라고 주장하는 게 무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회주의자들이 사보타지를 하고 뭐 또 보수 우파들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굉장히 적석 테러도 많았고, 정판사라고 인쇄소를 받아가지고 위조 화폐까지도 발간하고, 심지어 초대 재헌 의원들 중에서도 사회주의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대한민국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미군이 떠난 이후에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에서 국가를 꾸려갈 만한 역량이나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치고만 내려가면 상당수의 남쪽 사회주의자들이 동조해서 쉽게 먹을 거라고 봤고, 한번 떠난 미군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오판하면서 유교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예상하고는 달리 남쪽의 사회주의자들이 일부 뭐 북한에 호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전면적으로 북한에 저항하는 흐름이 학도병부터 시작해서 군도 싸우고, 열악한 조건에서요, 군도 나름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자원 입대도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밀리면서도 전쟁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북한이 남쪽의 사회주의자들을 과대평가하고 일종의 오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80년대 학생운동권 때 친북 주사파가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6.25가 끝나고 한참 뒤까지 당시 북한 패잔병이나 남로당 등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을 형성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빨치산을 진압한다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군경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들 중에 생포된 사람들이 결국 전향하지 않고 깜빵 생활을 무기한 살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노무현 때부터 북한에 돌려줬죠. 자, 그래서 당시 일제하에서부터 사회주의, 또 6.25 때 북한이 상당히 한국을 점령하고 서울 등을, 남한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사회주의, 또 6.25가 끝난 이후에 남한 땅에 잔존 세력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조용히. 그러면서 그들이 겉으로 뭐 지식인도 있었을 거고, 북한의 군에서 싸웠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부 지식인 그룹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을 갖다가 타도하고자 비밀 조직들을 만들었고, 심지어 서민계층에서도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또 하이제킹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도 있었어요. 쭉 북한이나 공산주의를 동경하던 원로 그룹들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80년대까지. 그래서 70년대 때부터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좀 계속되자 거기에 저항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저항하는 운동의 일환에 보면 순수하게 민주주의를 갖다가 주장했던 김지하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맥락이 없어서 나중에 돌아선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수는 사회주의적 맥락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시절이 엄혹했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간첩들이요, 이미 50년대부터 수도 없이 남한을 왔다 갔다 했고, 그 속에서 북한의 간첩들과 접촉하고 또 그들의 지시를 받고 또 북을 동경하면서 북에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부터 학생운동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순식간에 학생운동 지도부에 북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학생운동을 장악하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한 2, 3년 만에 학생운동을 전부 친북 주사파화로 집어넣는 데 성공했어요. 그게 이전에 맥락이 없이 라디오로 북한을 좀 듣고, 그래서 북한에 뭐 잠깐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번져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쭉 옛날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해방 이후부터 쭉 내려오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의 기반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학생운동 진영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 맥락이 결국 빠른 장악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모든 것을 단절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무슨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탄압이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학생운동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속에서 자발적으로 친북 주사파들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15를 광복절을 앞두고 지금 왜 무슨 임시정부의 정통성 시비가 일고, 심지어 홍준표 같은 사람도 무지하게 당시 건국절은 임시정부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건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해방 이후 1945년 시점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었고, 영향을 받는 사람도 극히 적었고, 대부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공,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한국의 지식인이든요. 심지어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제하에서도 카프라고 부르는 사회주의적 예술 조직들이 많이 융성했죠. 그래서 6.25 때 뭐 유명한 시인, 소설가 등이 북한으로 월북했다, 뭐 납북했다 하지만은 그들 중 상당수가 북한에 설립된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을 그들이 6.25 전에도 이미 동경에 마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월북을 많이 한 거예요. 당시에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도 많았지만은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숱했던 겁니다. 남북 간의 휴전선이 지금처럼 철조망으로 철저하게 차단되기 전에는요. 그래서 북에 반대하는 사람은 남쪽으로 오고 남쪽에 반대하는 사람은 북쪽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예술계도 얼마나 많았으면 무용하는 사람, 소설 쓰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 화가 넘어간 사람이 숱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일부에 이어 오늘 정리해야 될 문제는 한국의 사회주의의 뿌리가 80년대 학생운동에서 나왔다. 친북주사파. 그건 오산이다. 원래 한국은 해방될 때, 일제 때부터 사회주의자가 매우 많았다. 그것은 지리적 속성이나 또 당시 1917년에 소련 혁명이 성공하고 중국에서도 공산혁명이 성공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동경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국의 지식인들은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주의 뻘건 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진 것도 기적 같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왜 저렇게 친북 주사파들이 많은가 하는 것은 그 배경에 원래 한국에는 이 사회주의적 토양이 깊었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